네,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해고 시기의 제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다음에 그 30일 동안은 아예 해고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해고 절대적 불가능입니다.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을 절대적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하는요, 이런 예외 사유, 절대적 해고해서는 안 되는 기간, 이런 게 아닌 경우, 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여기 뭐 굳이 두텁게 근로자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 기간 아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가 없는, 이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고 시기의 제한 예외, 이것도 근기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 2항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보상이라 하는 것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산재에 나와요. 산재에 그 근로자가 다친 날로부터 어떤 뭐 산재 보험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 특히 요양보상이라는 것도 지급하게 되는데요. 2년이 경과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뭐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돌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 2년 경과 후에도 질병보상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시보상 지급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해고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뭐 천재 사변 등으로 인해서 파산했을 경우에 이때는 뭐 마찬가지로 해고에서 효과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중에 해고 예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고 금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에 따라서 산전 후 휴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30일 동안의 기간은, 그때를 이제 만료되는 날, 그때 해고되도록 산전 휴가 기간 그 사이에 해고 예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고 예고 가능하다. 그래서 산전 후 휴가 만료 기간 되는 날 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예고는 그 이전에 있는 것이죠. 요거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반의 효과는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게 통설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해고 예고 제도, 이것은요 실무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문상으로는 이미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또 시험에도 많이 다루어지진 않아요. 또 게다가 또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실무상으로는 해고 예고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저도 옛날에 변호사 초기할 때 한 10년 전쯤에는 이 해고 예고 가지고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맡아왔어요. 그것이 요지는 이런 해고 예고 제도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부당해고 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쟁점들이었습니다. 자, 의 보시면 근로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또는 예고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해고는 무효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고요.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고 예고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해도고 해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부당해고로 인정해가지고 근로관계 종료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해고 예고가 있든 없든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만약에 이 해고 예고 제도의 취지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냥 끝낼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자,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즉시해고일 경우에 천재지변 등의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 계속 불가능할 경우에는 굳이 뭐 우리 근로자들도 해고 예고
해고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해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고 예고의 취지는 그것이에요. 나 너 해고할 테니까 이제 직장 한번 알아봐라. 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의 임금을 주면서 직장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어떤 근로자 배려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배려 차원을 이제 그 법 규정화한 것입니다. 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취업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용 근로자로서 3월 근로자하지 않은 자, 그다음에 2월 이내 기간 정하에서 사용된 자, 그래서 개월 제절적 업무에 6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습 사용된 지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고, 종래는 월급 근로자로서 6월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자, 해고 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다가 이것은 위헌 판단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되지 아니한 자 빼고는 다 이런 자에게도 해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1, 2, 3, 4의 경우에 근로자 이 사람들에게는 해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뭐 사직이나 합의 해지할 때는 썸만 간에 이런 어떤 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해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등 근로관계 자동 종료 시 이미 근로자는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끝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굳이 불측의 어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해고 예고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합의 해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 종료 시 이때는 해고 예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위반의 효과.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문제가 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뭐 지금은 크게 막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 의무 위반한 경우에 그 해고가 부당 해고가 될 것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학설은요. 자, 무효설. 이건 부당 해고다라는 것입니다. 해고 통지는 무효이고 해고의 예고를 하여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또는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시 해고의 통지를 할 때까지 노동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것이고요. 상대적 무효설은요. 예고도 없이 예고 수당의 지급도 없이 한 해고 통지는 즉시 해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닌 이상 통지 후 30일이 지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선택설은 근로자가 무효 주장하든지 유효를 전제로 예고 수당을 이제 달라고 주장하든지 근로자 마음입니다. 선택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선택설이고요. 판례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맡았던 소송부터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해고 예고 의무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고 통지 자체는 유효하다. 무효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설 모두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설도 아니야. 해고 자체는 인정인 것입니다. 해고 인정. 그럼 뭐예요? 돈으로만 정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건 민사소송밖에 안 됩니다. 그 해고 예고 규정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당해고 다툰다 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소액이 없어서 각하 또는 기각돼 버립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30일치의 임금을 달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 검토. 근데 검토 해고 제한 제도와 해고 예고 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고요. 위반 시 벌칙으로 충분하고 따라서 유효설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례에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요. 판례는 이렇게 확고한데 막상 근로자들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종종 있어요. 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무사 빨리 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설득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거 가지고 진호위 간다 하더라도 이제 안 됩니다.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다음, 자, 해고 사유의 사변 명시. 요거는요 너무너무 중시해요. 너무 중시되는 쟁점이고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 다른 조건 다 갖춰줘도요. 금기법 27조에 서면 명시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절차 위반으로 얘기해 가지고 부당해고 돼버려요.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 보시면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뭐로써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금기법 제 27조 딱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해고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서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자, 이것이 키워드예요. 해고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것이 이 해고 사유 서면 명시 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면 통지 내용이 무엇이냐? 해고 사유는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 관련된 판례 여러분 볼 것입니다. 조문만 나열하는 것 의미 없어요. 그 구체적으로 뭐 위반이라는 것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그 사건 한 3년 전에 어떤 무슨 모 항공사 어떤 그 항공사 사무장이죠. 사무장의 성희롱 때문에 그분이 파면당하셨거든요. 그 파면을 다투기 위한 이제 어떤 상담이나 이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도와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이 해고 사유가 그냥 단순 조문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뭐 명백하게 절차 위반으로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고 시기는요, 해고 시기, 해고 연월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자, 서면 통지 방법과 시기, 통지 방법은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면. 보통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서면이 이메일까지도 포함시켰어요. 왜? 이메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메일은 영어잖아요. 이것을 뭐 한글로 바꾸면 물론 한글은 아니고 한자지만 이것을 전자문서라 합니다. 이메일을 전자문서기 때문에 이 서면하고 문서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전자문서로 인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게 최근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면은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해고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신하였다면 해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 해고의 서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도 산업 완전 사례인데요. 근로자 사용자가 근로자 해외 연수 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해 왔었고 사용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도 첨부해 발송했다.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지금은 상대방 수신 기능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위에 판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왜 나왔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메일에 의한 어떤 그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 이거 유효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규정한 이제 법조항이 행정절차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행정절차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이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국민이 동의했을 때 그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한 어떠한 통보도 보통 행정청에 국민에 대한 통보는 모두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상대방 즉 국민이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이메일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하나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 동의도 없이 행정처분을 이메일을 해버리면 그 의미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 지금 노동법에서 요 노동판례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요 판례에서는 굳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동의란 말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통지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한 경우에 자, 해고에 대한 서명 통지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 서명 통지 필요하지 않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보다 뭐 케이스 같은 거 푸시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십니다. 보통 서면 해고 통지할 때 마지막 해고 그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해고 예고할 때요. 보시는 것처럼 그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적어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한 경우 이런 해고 예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고 예고 통지하는 것 이것도 서면 해고 사유에 서면 명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해고 서면 통지를 별도 보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적은 해고 예고 통지서가 날라간 것으로 만약에 설문이 나와 있다 한다면 이거 해고 사유 서면 명시 된 것으로 보고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는 해고 사유 서면 명시 쟁점이 포함된 것이라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는 해고 서면 명시 서면이 아닌데 이렇게 보시고 해고 예고에 불과하지 해고 사유의 서면 명시 문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승득하시고 해고 사유 서면 명시 쟁점을 누락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반의 효과 벌칙은 없고요. 다만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해고에 있어서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 신청 가능하고 이런 위반의 효과로서 이게 부당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직 복귀와 임금 소급 지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는요. 첫 번째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가 있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를 청구하는 이유는 일단 그 행정적 구제가 굉장히 빠르고요. 노동위원회가 거의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비용이 없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요 청구하려면 인지대 손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위원회 행정적 구제 신청할 때는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는 됩니다. 거의 남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구제 신청했다가 중간에 화해나 아니면 그냥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청했다가 막상 당일날 출석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출석 안 하는 바람에 사용자만 혼자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있다가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너무 이런 신청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소정의 어떤 금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상 일단 국가가 이런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구제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무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가 있다. 자, 대상은 부당해고 등 징벌과 그 다음에 인사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신청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청구할 때 그때 이거는 부당해고 청구기 때문에 개인인 것이고 이 개인에 대한 것을 조합이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 못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많이 합니다. 다만 그것은 노조법 관련된 부분에서 구제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 기간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간 지나버리면 각하됩니다. 자, 해고 예고 시에는 예고한 날이 아니라 직접 해고가 된 날, 이때부터 기산점이 이제 시작됩니다. 3개월의 기산점, 이게 이제 시작되는 날이 있지요. 따라서 해고 예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해고된 날,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 신청서 접수하면요 지체 없이 조사관님들이 계세요. 조사하고 신문을 실시하고요. 이 조사 보고서를 공익위원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주십니다. 제가 이것들을 검토하면서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심판하지 않고 중간에 화해하거나 또는 심판 도중 화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 공고 가능하고요. 당사자 수락 시에 재판상 화해, 즉,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상 화해라는 말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판정은요, 원집 복직하라. 그 다음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자,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는 것이고요. 자, 금전부산 명령은요, 이분이 원집 복직 안 할 때예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원집 복직할 때는 그냥 임금 요 1, 2번이 같이 세트고요. 3번은 1, 2번하고 별도입니다. 즉 금전부선 명령은 나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사용제도 싫고 따라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이 미지급 임금을 금전보상이라고 합니다. 금전보상 해달라는 취지. 요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복 및 구제명령 등의 확정,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확정됩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특별행정심판 절차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원회 절차가 특별행정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중노위의 재심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자, 이런 구제명령, 지실판정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사법적 구제 보시는 것처럼 자, 행정적 구제 관계 동시일처 가능하고요. 선지 청구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소 기간은요. 해고 후 아무런 다툼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의칙,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즉 금반의 원칙, 우리 봤었던 것이에요. 실의 원칙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우리 한번 봤습니다. 거의 초반에 봤죠. 자,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런 판례가 있어요. 즉 해고 직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우리 봤었습니다. 우리 그때 챕터 2번이죠. 우리 한번 챕터 2번 해고와 신의칙, 실의 원칙 요 파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제 내용은 주로 돈 문제예요. 임금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여기 임금 전액에다가 플러스 이자죠. 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해고 등이 나의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혀가지고 위자료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부당해고와 위자료 청구라는 파트가 나올 것입니다. 즉 해고 등 처분이 정당하지 못해서 무효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조금만 주의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등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고의과실이 인용되는 경우 심지어는 임금을 이제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까지도 성립해가지고 그 임금 지급은 물론이거니와 위자료 지급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장폐업 사례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장폐업 사례. 자, 여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